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문희상 국회의장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빨리 떨치고 일어나오셔서 그대로 맞짱 뜹시다. 맞짱 뜹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국회 폭력 사태가 빚어질 무렵 문희상 국회의장과 갈등을 빚은 이 사람.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 국가는 치안, 국방, 공공재 공급 위에 뒤로 물러서고 되도록이면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가로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주휴수당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 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할 자유. 이게 옳다는 말인지 틀렸다는 말인지 불분명. 하여간 이낙연 총리부터 줄줄이 부르는데 그리고 총리께서도 까칠해지셨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까칠합니다. 원래 까칠합니까? 얼마나 총리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안보 뚫혀서 북한 선박이 무단 입항해서 들어오는데 장성들은 골프 치시고 음주 회식하시고 인천에는 붉은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이 공무원들의 회의죠. 회의, 기강 회의. 거기다가 지금 또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 부분 또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머리 아프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총리님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계속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부총리 나오십시오. 다음 부른 사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총리께서도 21대 총선 출마설이 나돌더라고요. 전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아, 출마 안 하실 거죠?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호출. 금융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도 21대 총선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 분야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출마 의향을 묻자 빚어지는 소란. 전혀 왜 그러세요? 동료 의원 질의하는데. 그 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저기 출마 안 하실 거죠? 예. 다음에 불려 나오는 사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장관님. 네. 경제 질의하라고 자꾸 저러니까요. 내가 지역구 질의 하나 할게요. 네네. 내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네네. 문경, 상주, 네. 김천, 내륙 고속가철도 나지죠. 지금 예타 들어가 있죠? 네. 저는 그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의 인구가 10만입니다. 네. 그때 그거 지나갈 때에 반드시 상주의 역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게 주민들이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현미 장관에게는 출마 여부를 묻지는 않고 김현미 장관은 과연 나올까? 누군가가 묻는데 그 누군가는 김현미 장관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현아 한국당 의원.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설마하니 안 만나겠습니까? 예. 안 만나준대요. 네.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좀 다 만나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예. 장관님. 네. 지역 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내가 이렇게도 이 기적이었던가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놀라
그렇게만 하자면 눈물 굴러도 날 만나게 될 거야 너 좋은 걸 하긴 해도 억지라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겠어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봤어 싫어는 싫어 나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맘 너 있어 up to you Maybe I don't know Maybe I don't know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들으셨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요. 봄 아지랑이님, 최고의 희극인 이미자 의원님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이미자 의원님은 개그하고 황현희 씨는 시사하고 예,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국민에게 뭐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해야죠. 또 웃음을 주는 것도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대환 혁신위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데 대해 실망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과 관련해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의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시간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이 택시를 함께 타고 요금을 절반씩 내는 앱 기반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시됩니다.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 교회에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고 발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한 서울시의 즉각적인 감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쇼비니즘.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퀴즈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람 관련된 이 사람입니다. 오늘도 문제가 사람인데요. 독일의 경제학자고 정치학자인데요. 네. 뭐 일명 그 공산주의의 아버지 같은 존재죠. 이분이 쓰신 책은 자본론이 있고요. 네. 네 글자입니다. 네. 누구일까요? 자, 이 사실 공산주의 하면은 땡땡땡땡 레닌. 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네. 땡땡땡땡과 레닌은 다른 사람인데 네. 오늘 정답은 땡땡땡땡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힌트 드립니다. 두 글자로 줄여서 말할 때도 많고. 아, 그렇죠. 네. 이분 성이 마씨입니다. 네, 마씨. 마씨예요. 마씨인지 막씨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 네. 자,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은 이제 쇼비니즘. 특히 쇼비니즘. 일본의 쇼비니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쇼비니즘이 뭡니까? 쇼비니즘은 네.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 외에 나머지 정체성을 배격하는 거. 어제 이야기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제 급식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할 때는 국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쇼비니즘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주의적인 걸 이렇게 일반 명사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기독교도 만약에 배타적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배타적 전도주의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쇼비니즘적 성격이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친박, 비박, 친문, 비문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다른 집단과 공존을 거부한다. 공존을 거부하고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얘기할 때 이제 쇼비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쇼비니즘은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아까 기독교 전도주의 말씀하셨는데 기독교가 세상에 열려 있어야 전도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타적 이렇게 붙어버린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라고 됐을 때는 이제 쇼비니즘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은 또 세상과 열려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평등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페미니즘이라면은 훨씬 더 그 힘을 얻고 또 지평이 넓어질 텐데 이거 뭐 자기들만의 우월주의로 흐르게 된다면은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쇼비니즘, 뭐 흑인 쇼비니즘, 여성 쇼비니즘, 남성 쇼비니즘, 그리고 이성애자 쇼비니즘. 그러니까 다른 집단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게 있는데 이성애자 쇼비니즘이면 동성애를 소수자를 거부하는 인정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보통은 이제 국가주의와 만났을 때 국가 쇼비니즘 그게 이제 대명사적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와 다른 집단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건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일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본. 일본이 쇼비니즘 국가라고 하면 일본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뭐 서양하고도 다 지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의 쇼비니즘이 되게 웃긴 건 일본은 서양 사람들을 상대로 쇼비니즘적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친화적으로 친화적으로. 그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 아닙니까 일본이? 사실 미국한테는 사과했는데 중국이나 한국한테는 사과를 안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심리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 하면 보통 이 타라론 얘기하죠. 근대에서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 얘기 나오고 할 텐데 아시아지만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본인 스스로들이 아시아를 넘어선 아시아다. 뭐 이런 식의 이게 근대 국가 일본의 형성 과정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어떤 거냐면요. 일본은 봉건국가였잖아요. 영주가 있고. 근데 우리는 영주가 없었다고요. 조선시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 중국은 중앙 집권화된 전제 왕조였지 봉건 체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상전하만이 원톱이었죠. 원톱 체제고 일본은 여러 봉건 체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은 유럽의 역사 발전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와서 이게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론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봉건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데 아시아에선 봉건 국가가 우리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봉건제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간 자기들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나라였다. 이게 이제 타라론, 역사 발전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언제 민주주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애들이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는 그 메이지 유신을 시민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역사관이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역사를 봉건해서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걸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봉건이었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시민혁명이었고 그 이후에 자기네들의 입헌군주제가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중국과 한국과 이런 나라들은 전제정치에 허덕이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19세기죠.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본의 그 타라론적 세계관이죠. 그러니까는 이 유럽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자세고 유럽과 같이 되고 싶다 이런 자세인데 근데 다른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일단은 자기들과 다르다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쇼비니즘이죠.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유럽을 상대할 땐 쇼비니즘적인 자세를 안 취하고 아시아 국가를 상대할 땐 쇼비니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 저기 서구 쪽이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나 혹은 뭐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 중동에서 오신 분들, 아니 쓸데없이 무시하고 그냥 그 홀대하고 말이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각을 그대로 우리가 받은 것도 있어요. 우리도 반성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유럽의 역사 발전에 부합하는 사회 구조를 가진 게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자기네들만 하고 산업국가도 자기들만 된다. 그리고 이런 자기들이 리더가 돼서 대동아공영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본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깨워야 된다. 아시아를 깨워야 된다. 아시아를 개몽시켜야 된다. 이런 뭐 거죠. 터무니없는 얘기를 엘리트 의식을 가졌고. 그러니까 이게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막스의 역사 발전론을 짬뽕시킨 후쿠자와 유키치류의 근대 일본 역사관인데, 근데 이게 이 국가 이데올로기가요, 그대로 그런 대로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도 독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와 산업 국가의 1등 유일은 몰라도 1등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이런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감히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우리나라 정치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도 하고 막 광화문에서 시위도 나오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도대체 몇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정치지만 그게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그냥 엘리트 정치일까? 자민당이 집권한 게 반세기가 넘은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잠깐 민주당한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순종적인 거지 저기 시민사회일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있죠. 근데 산업국가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주요 산업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기술은 있죠. 소재 산업도 있는데 완성품 산업들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핸드폰이 됐건 백석가전이 됐건 텔레비전이 됐던 간에 이게 한국이 또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트렌드를 놓친 거예요. 트렌드를 놓친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원가가 비싸서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상의 실수들이 많이 쌓였죠. 그러니까는 일본의 국가 간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산업국가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우월감에 있는 이 근대 아시아 국가들을 향한 우월감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제일 프론트에 서 있는 게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 최근에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 뭐 재료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열패감의 소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의 국가관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중국이 일본을 앞질렀고 질로 봐도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거나 정치적인 질로 보나 시민사회 질로 보나 일본을 앞지르고 있으면 또 경제 산업적으로 보나 그렇죠. 그럼 일본이 어딜 가서 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고 아시아 제일이고 다른 나라든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수준이 다르다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일본이 살 길은 이 쇼비니즘으로부터 벗어나야죠. 그리고 또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 이런 이웃 나라들하고 말 그대로 공존하고 또 공영하는 그런 길을 택해야 한다. 군사 대국화는 사실 쇼비니즘의 또 소산인 거예요. 그렇죠. 쇼비니즘을 동원을 했었던 게 약한 나라들이 국민을 동원해서 동원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독일이 썼던 방법이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쇼비니즘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답이 뭐였습니까? 마르크스, 막스. 마르크스. 마르크스, 막스. 두 개 다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정답자는 유재일 평론가 보내드리고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유재일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답 지금부터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유튜브에서 하실영님 필명이 유튜브에서 하실영님이에요. 정답은 마동탁. 마시니까. 김대성님 마징가 제트. 자 5531번 쓰시는 분 막도 된다고 하니까요. 막스 베버. 자, 문진희님, 마오쩌뚱. 그리고, 5098번 쓰시는 분은 김어준 씨. 김어준이 여기 왜 나오죠?
자, 그리고 4405번 쓰시는 분 마르크스. 아, 그래요. 정답 맞히셨습니다. 예비군 훈련 끝나고 돌아가는 경제학과 대학생입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예비군 훈련. 네. 전 민방위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 민방위까지 다 끝나는 날이 와요. 예.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하게 또 이렇게 국가 방위를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요. 네. 3699번 쓰시는 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청취자를 무시해도 그렇지. 정답 막시무스. 자, 그리고 9589번 쓰시는 분 칼 막스. 아, 정답이었습니다. 아직 못 읽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마르크스 축하드리겠습니다. 2019번째를 잡아라. 자, 피자 받으실 분 2019번째 당첨자가 임박했습니다. 자, 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정님, 오늘도 퇴근길에 김용민 라이브를 듣네요. 지금 604번 버스에서 김용민 라이브가 나옵니다. 김미경님, 70에 3번 버스입니다. 겁나 크게 틀어주셔서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버스에서도 두루두루 선택받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날은 덥지만 김용민이는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아낌없이 돌아온 청취율 조사. 여러분의 대답은 뭐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지극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이슈로 모든 이슈들이 빨려 들어왔네요. 네. 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어떤 의도에서 그러는 것인지 종합적인 분석과 다각적인 대응책이 논의돼야 할 시점입니다. 아베의 비논리적 무역 공격 도대체 왜 지금인가?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폭넓게 짚어보려고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위원인 서민교 교수 오늘 초대했습니다. 자, 서민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민교입니다. 서민교 교수님은 고려대 동국대 연대 연구교수를 지내셨고 전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또 활약을 하셨어요. 예, 남달리 이제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본질은 사실상 역사 전쟁, 정치적 선전포고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이 보복의 성격이 너무나 짙기 때문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일종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비겁하게 암수를 쓴 선전포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당연히. 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인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시각과 한국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에 이제 근거를 해서 네. 일본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 개인 청구권 문제는 별개가 아니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 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견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드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코드에 맞는 목소리만 내려고 하니까 예. 자기 원하는 기준에서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그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본군 위안부 협정이 문제가 되겠죠. 100억 받고 그냥 끝내는 걸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협정이 지금 이 파기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상당히 애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파기를 시킨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파기를 시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재단 해산만 한 거예요. 그렇죠. 재단 해산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해놓고 나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문제가 발단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맺고 끊는 게 분명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런 아쉬움. 아니면 서로 대화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네. 사전에 네. 그런 점이 좀 서로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문제의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가에 대한 배상도 있어야겠지만은 당연히 개인에 대한 배상, 개인이 그 시절에 고통을 당했다면 그에 합당한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냥 국가가 그냥 받고 끝냈다. 네. 다 해결했다. 일본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은 왜 그런 식으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뭐 또 개인에게 동의도 잘 구하지 않고 말이죠. 자,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우리가 분명히 또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청구권 협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네, 그렇죠. 맹점은 또 뭐가 있었는지. 네. 예. 이게 이제 사실 그 역사적 평가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역사적 평가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간단히 언급을 하면 이게 1951년부터 시작을 해서 1965년에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네. 14년간에 걸쳐서 물론 14년 동안 쭉 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게 7차례나 협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에 너무 급하게 체결됐습니다. 급하게. 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필리핀에 대해서 일본이 1941년부터 45년까지 4년 동안 지배했던 거에 대한 대가로 7억 달러를 지불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 3억, 유상 2억이라고 하지만 2억 달러는 차관이니까 그거 갚은 거고. 네. 그 보상금으로 받은 거는 그러니까 이건 배상금이라는 용어도 안 썼습니다. 독립축하금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무상 3억 달러 받고 36년간 지배를 계산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점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당시 아무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본의 자금이나 기술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거꾸로 최근에 이제 북한과 미국 협상 관계를 보면서 이런 그림자가 좀 보이지 않나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우리가 협정을 불평등하게 맺은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협상해서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한국이.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한일 청구권 문제가 개인 청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965년 협정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그 발단입니다. 문제 발단인데 당시 협정에서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국가가 처리한다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논의를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편파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 뭐 그러면 청구권 협정이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 방송이 뭐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한일 협정에서 다 털었는데 다 끝난 문제인데 왜 이걸 번복하는가? 한국 정부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아니 근데 뭐 당연히 일본도 뭐 이 국가 구조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한국 행정부 보고 책임지라. 이런 자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일본의 의도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 배상 판결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를 지금 단행한 것이다라고 한국 측에서는 보고 있고 네. 일본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죠. 네. 일본 정부는 그렇지가 않다. 하지만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당연히 이거는 보복 조치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북한 문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북한 제재. 라고 하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마치 이제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앞장서고 있듯이 일본도 그 노선에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보 문제를 끌어들여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일본 국민들한테 요게 먹혀요. 일본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한테 일본 정부가 안보 문제니까 일본이 설사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 한국은 더 큰 손해를 보니까 참아라. 하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그 비정상적으로
정치 외교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경제 문제를 끌고 와서 이제 이른바 이 정치 외교적인 논리로 끌고 가겠다, 안보 논리로 끌고 가겠다는 건 그런 입장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말이죠, 아베 정권 인사들 또 관계된 일본 극우 인사들이요, 한국의 보수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 한국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까지 인용하면서 한국의 여론이 뭐 이게 주류 여론이다인 것처럼 막 의미 부여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 보수 정당 보수 언론과 일본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역사 전공, 정치사 전공이긴 하지만 한국의 보수 정당, 보수 언론과 네.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과의 밀접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속사정을 모르니까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일본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우익 언론이나 일본 정부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한국의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한국의 정부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배제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한국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의 씨앗을 뿌린 것은 위안부 협정 문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뿌린 건데 합의를 한 박근혜 정부 대 합의를 파기한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적 도식으로 지금 일본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실 한국 정부도 이 사전에 외교 채널 등을 가동을 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전 정부하고 달라졌으니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서로의 타협점을 좀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와 이 실패를 동력으로 삼아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베 총리의 야욕에 방해가 되는 존재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호사카 교수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글쎄요. 호사카 교수의 인터뷰도 제가 좀 보고 봤습니다만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그렇게 호사카 교수처럼 보는 시각도 있구나 뭐 하는 생각도 들었고 뭐 재밌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를 놓고 볼 때 아베 정권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을 해서 한국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 교체를 이루게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가는 거는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현실과는 좀 괴리가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베 정권,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자기 정권, 일본 내에서 자민당 정권 유지하는 게 제일 큰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일본에서의 자기들의 목적,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권의 유지라든지 지금 선거에서의 승리가 우선에 있는데 한국의 어떤 야당이나 보수 언론과 일본의 어떤 입장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베 총리의 강경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일본 안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실상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데 이제 아베 정권이 사실은 굉장히 그 독주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 여론이라든지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요거는 뭐냐면 당장 지금 일본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며칠 안으로 다가와 있는데 목전에 참여연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 또 아베가 지금 3번째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해요.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민당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아베 정권에서는 제일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다수를 획득을 해서 가능하다면 개헌을 하고 싶다. 헌법을 바꿔서 이른바 이제 패권 국가 미국의 서포터로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서열 2위를 유지하면서 중국한테도 맞대응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는 게 일본의 본심이겠죠.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내가 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려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 정부가 지금 이 경제적 비상조치뿐 아니라 외교적 해결도 모색 중인데 독도 문제로 일본과 대립할 때도 그랬지만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일본의 영향력이라든가 자본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 국제적 이슈로 확산됐을 때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닌지, 또 나아가서 일본과의 평화적 공존이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하는 국력 같은 걸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일본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서 몰리는 입장으로만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이 이른바 과거와 달리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직접적인 배척이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몸집이 컸다는 의미예요. 즉 견제 대상이 될 규모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그 규모에 어울리는 국내외적인 정치력, 외교력 등을 갖춰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60년대나 70년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이 다시 우리가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서로 침략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65년 한일 기본조약이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향후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발생할 때는 절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외교적인 대화로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서로 천명해 놨습니다. 네. 한반도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일 관계도 지혜롭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서로 간의 대화는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피지기를 해야 될 시점이 바로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첨부를 하자면 우리 한국 내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가 특히 여기서 사실 야당이나 보수 언론을 좀 지칭하고 싶습니다만 네. 국내적인 문제랑 국제적인 문제는 좀 나누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본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사실은 아베 정권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위원인 서민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임종호님, 일본이 아무리 친일 세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바꾸려고 해도 100년 전과는 다르죠. 그 당시는 위정자들의 힘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됐지만 21세기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6시 4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수도권 위주로 정체가 빠르게 늘면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충청권 죽전휴게소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신갈분기점에서 죽전휴게소까지 5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이전에는 수원 진출로 일대로 차가 많습니다. 사고 구간을 지나서는 판교분기점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부근과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속도 못 내고요. 이후로는 영남권 구서 일대로만 짧게 정체됩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청계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1km 구간에서 막힙니다. 더 가서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사이와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송파 진출로 일대로만 차가 많습니다. 서울 시내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인데요. 양평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시멘트가 쏟아져 있어서 주의를 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 영향으로 금천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있어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뇌에 휴식을 드리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예. 사느라고 바쁘신 일이 있었군요. 네. 예. 오늘은 또 정선태 교수께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디 뭐 지방 외국 가셨다고 내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이 한 주간 역으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퀴즈를 냈는데 마르크스였어요. 정답이 막스. 아니 막스가 시험에 나옵니까? 아니 뭐 퀴즈로 나왔는데 저희 수준이 이렇습니다. 예.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오답을 많이들 보내셨는데 재밌는 오답을 좀 소개하자면은 김대근님 마시성을 가졌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마르코 폴로. 네, 김영권님은 마라탕. 예. 그리고 김영권님 똑같은 분은 마카레나라고도 하셨고 2723번 쓰시는 분은 마동석이라고 했는데 제일 웃겼던 게 이거였어요. 8157번님 마상원과 그 악단들. 아니 예. 문제를 못 들어가고 반응을 못 하겠는데 아 기억에도 새롭네요. 예. 막스가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마상원과 그 악단들도 굉장히 또 기억에 남고요. 예. 자, 오늘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읽어볼 책 뭡니까? 일단 책 제목이 그 귀에 잘 남질 않아요. 근데 신간입니다. 이제 나온 지 뭐 며칠 안 됐나? 7월 5일에 발간된 거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느린 달팽이의 속도로 다시 한번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달팽이의 속도로 그리고 저자는 김인선인데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김인선이라는 동명이인 말고 이 저자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매우 간곡하게 이런 책을 좀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김인선 작가. 이분의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냥 무직이죠. 무직. 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팠던 우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전에 잠깐 김용민 씨 보면서 김용민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질문이 좀 황당하지만 어때요? 잘 살고 있어요? 좀 사실 좀 쉬기도 하고 재충전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죠. 아무래도 그렇게 들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OECD에서 제일 높다. 이게 지금 10년, 20년 된 얘기인데 계속 그런데 이유가 경제 성장이 더 안 돼서 취업 문이 좁아서 그런 건 다 핑계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만약에 그중에 핵심적인 걸 보면 우리가 내적 공허감 있죠. 공허감. 그걸 채워가는 과정이 텅 비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 세상에서 가장 느린 달팽이의 속도로 이게 바로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 해답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말 올바른 말은 귀에 안 박힙니다. 근데 이 저자 김인선이라는 사람 소개를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예. 동료였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남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도저히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없는 인간이 있다. 바로 김인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전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가 있었고 거기가 거의 사관학교예요. 거기 출신들은 다 사회에서 엄청 한가닥을 합니다. 한창기 선생님. 한창기 사장님의 산하에 하여간 한국 사회 지식인들, 뭐 정치인들,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전두환 시절에 폐간됐다 세미기품물로 다시 복관되는데 그 기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뭐 이러저러한 이제 내력이 좀 있어요. 세상하고 좀 부딪히고 그러다가 40살 즈음에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20년을 그냥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다 죽어버렸어요. 작년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60 나이에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컴퓨터를 뒤져갖고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번에 나온 거죠. 세상과 담쌓고 그 사이에 계속 집필 활동을 했었군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이 저자 김인선 씨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있는데 20대 후반 때 그 세미품을 잘 알던 기자가 김인선 씨 한번 만나보래요. 그래서 한 두세 번 피맛골에서 저녁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저와 그 친구는 엄청나게 박식을 자랑하느라고 그 치기 어린 수다를 막 밤늦게 새벽까지 막 떠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엄청나게 뭔가 많이 아는 사람 있죠. 그리고 글로 잘 푸는 사람. 김갑수. 저는 이제 멀리 떨어졌고. 별 말씀을.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40즈음에 경기 북부라고만 이 책에 계속 나오는데 뭐 가평이 될 수도 있고 장흥이 될 수도 있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데 경기도 쪽으로 가면 완전 시골 있잖아요. 완전 시골. 포천, 연천. 뭐 그런데. 근데 도시가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고 본인은 오페라 그 해설지를 써서 한 달에 정확히 60만 원 수입으로 오랜 세월을 버텨서 있을 수 있는 최저 빈곤 상태에서 그냥 사는 듯이 안 사는 듯이 살다 간 겁니다. 오페라 해설을 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해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이디 같이 쓰는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도 오페라 해설을 써서 먹고 살았다는 걸 책에서 보고 알았으니까. 그게 저도 그 20대 후반에 몇 번 만난 이후로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몇 가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내적 공허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성공과 실패, 잘되고 못되고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놔버린 상태의 삶의 모습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김인선 씨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엄청나게 가난해요. 그 조기 뭐 사례를 들면 이 책에 그냥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일상 속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 주로 방 안에서 서식하는 곤충들, 동네 사람들, 찾아오는 새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을에 재미있는 사람들, 방문객들, 옛 추억 속의 사람들 온갖 얘기들에 대한 아주 소상하고 세밀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건 누구나 자기 기억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엮어나갔냐면 저도 이제 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김용민 씨를 묘사할 때 김용민 씨 얼굴이 빨갛다. 어떤 연상이 들죠. 불그레하다. 불쾌하다. 불구죽죽하다. 벌겋다. 자, 다 다른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영어로 옮겨보세요. 그냥 레드 하나로 끝나요. 레드 하나로 끝나요. 중국은 더 합니다. 이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한국어의 가능성은 한국 문화에 대한 가능성으로 확장되는데 우리처럼 엄청나게 섬세하고 다양성을 가진 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가 지금 한국 컬처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어를 유려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컴퓨터로 빠르게 쓰고. 그래요? 외국어, 특히 영어 학습이 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직도 있지만. 그 어휘력이나 표현력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보면은 사색의 결과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말이 말을 꼬리에 물고 낳는 다채로운 형용사 변이, 표현의 다양성 이런 건데 이 김인선 씨가 그야말로 우리 말을 제 몸처럼 부려서 그냥 자유자재로 때로는 웃기다가 때로는 눈물도 뽑다가 뭐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다가 만연체로 늘어지다가 한 단어로 뚝 끝내다가 이러는 엄청난 이제 이 언어 세계의 구사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 세계를 그냥 벗어나 버린 사람의 삶에 곤궁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하는 그런 삶의 얘기가 꼭 필요하다. 평론가님 그러면 그 책의 한 부분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으면 정말 여러 페이지를 쭉 읽었으면 KBS 좋겠는데. 열린 토론 다 밀어버리고 그냥 그 토론해서 뭐 합니까? 9시 뉴스에서 뭐예요? 인생은 아이러니다. 당신은 둔감해지거나 당신 자신이 아이러니가 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아이러니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가 쭉 흘러갑니다. 방 안에 벌레가 많아요, 이 사람이. 시골집이니까. 거미는 내 방에서 가장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부족이다. 내가 거미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놈들의 거주에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놈들은 돈벌레처럼 나대지 않고 하루살이처럼 연면을 자아내지도 않으며 나방처럼 수선스럽지도 말벌처럼 음험하지도 귀뚜라미처럼 뚱딴지 같지도 개미처럼 집요하지도 노린재처럼 약바르지도 딱정벌레처럼 갑갑하지도 흡혈모기처럼 표독하지도 파리처럼 외설스럽지도 않다. 야, 이 벌레들의 그 속성과 캐릭터를 정확하게
읽고 이런 글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이가 어떻게 오이지로 변신하는지, 도토리가 어떻게 도토리무로 성육신하는지, 햇살이 옥수수와 어떻게 단맛을 들이는지, 잡초에 갇힌 고추에 어떻게 빨간 물을 들이는지 알 수 있다면 염천을 견뎌낸 콩이 물과 소금과 하늘을 만나 어떻게 된장이 되는지, 어떻게 간장이 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걸 알 수 있다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제가 표현 잘 안 하는데 많이 접었는데 접어놨어요.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는 백미가 하나 있는데 출판사나 서평자들은 그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 쓴 거를 백미로 꼽던데 전 그게 아니라 본인이 여자 후배 성추행한 얘기를 적나라하게 담았는데 그것을 고문체로 쓴 겁니다. 결국 상호 민망한 일로 큰 사고 없이 지나간 얘기를 적나라하게 씁니다.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내적 솔직함 있죠. 예. 근데 끝도 할도 없는 이 구라 같은 세계. 세상에서 가장 느린 달팽이의 속도로. 알겠습니다. 자, 김갑수 평론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셨어요. 좀 아쉽네요. 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19번째 당첨자 정답 올려주신 분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